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네, 1월도 벌써 다 갔네요. 정말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아니면 뭐 시위를 떠난 살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집니다. 엊그제 뭐 음, 망연해 뭐 이래 갖고서 이제 그 한 해를 지난 해를 마무리를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거죠. 예, 정말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정말 실감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아주 국내 정치가 아주 혼란스러워 갖고 여러 가지로 참 난해합니다. 정말. 예, 오늘은 이제 1월의 마지막 날인데, 사실은, 음력으로 따지면은 1811년, 순조 11년입니다. 음력으로 12월 18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걸 양력으로 변환해 보니까, 1812년 1월 31일, 바로 오늘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워 잘 알고 있는 홍경래 난이 일어난 날입니다. 홍경래. 많이 들어봤죠? 홍경래 난. 글쎄, 여기 이제 평안도 쪽에 이제 기반을 둔 어떤 그 사람들의 난이죠. 거기서 또 상당히 이제 이게 크게 봉기가 됐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진압을 당한 그런 이제 난이죠. 아마 홍경래 난이 그 이제 성공을 해갖고서 뭐 만일 그 이제 한양 도읍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왕조를 엎었다라고 하면 이제 홍씨 왕조가 이제 탄생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난이 아니라 홍경래 뭐 혁명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성계가 의아도 회고를 하고서 이제 조선을 세웠듯이 만약 홍경래 난이 성공을 했다라면 뭔가 또 새로운 그런 역사가 전개됐겠죠. 글쎄요, 역사에는 뭐 가정이 그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일 그랬다라면은 좀 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조선 우리 그 조선반도죠 그때 당시에 지금의 한반도가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그 근대사가 이렇게 처참하지가 않았고 우리에게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는 일도 없었을 거고 뭐 그러나 알 수 없죠. 홍경래난이 성공을 해갖고서 홍씨 왕조가 섰는데 그 바람에 나라가 더 엉망진창이 됐다. 뭐 그것도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홍경래난이 이제 일어나는 날인데 한 4, 5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진압을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홍경래난이 이제 무엇이고 홍경래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또 어떻게 진압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홍경래 난이 일어난 날, 오늘 1월 30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순조 11년이죠. 1811년 음력 12월 18일인데, 이걸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812년 1월 31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812년 1월 31일부터 1812년 5월 29일까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4개월간 있었던 그 난이 되겠습니다. 홍경래 및 오근칙 등을 중심으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넓은 의미에서 농민 반란이다. 이게 홍경래의 그 난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경을 볼까요? 왜 이런 난이 일어나게 됐는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사회 모순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되었다. 음, 글쎄요, 뭐 사회 경제적으로 역량이 어느 정도 커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게 어떤 그 단위체,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거기서 아니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모순도 발생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 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인이 양산되고, 글쎄요. 어느 정도 교육의 기회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 지식인이 양상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저항의식도 커져가는 거겠죠.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사로서 입신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무 과거의 급제자를 크게 늘렸지만, 종래의 관직 체제와 인재 등용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포섭할 수 없어 불만 세력이 점점 늘어났다. 네. 저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뭔가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뭐, 과거의 급제자를 이렇게 늘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그거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 다 적체가 되게 돼 있죠. 지금도 그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 갖고서 그 인간 불만을 갖고 있듯이, 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평안도는 활발한 상업 활동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발전과 역동적인 사회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앙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가 됐고, 지역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처사가 이제 됐을 텐데, 음,
그래서 평안도 하면은 지금의 이제 그 평양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은 이제 환경도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뭐 평안도도 그때 그냥 소외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표면사항 이후로는 조선시대에 서북인을 일반적으로 문무고관에 등용하지 않았다. 서북인, 서북 쪽이죠. 서쪽이면서 북쪽이니까. 그래서 영남, 그다음에 호남, 뭐 함경도 이렇게 있는데 음, 뭐 호남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많이 이제 있죠.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런 감정 없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을 이제 젊었을 때 했었는데 그때 참 호남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저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늘 가면 반갑게 맞이해줬고 즐거웠었고 술도 같이 자주 마셨고 네, 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자, 경문에서 홍경래는 임진왜란 때 제조의 공이 있었고, 글쎄요, 여기서 제조라는 것은 다시 만든다. 그러면 임진왜란으로 이제 황폐화가 됐죠. 이 조국의 산하가. 이 조국이라는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우리 조선 팔도의 산하가 다 엉망이 됐었겠죠. 초토화가 됐었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이제 건설하는데, 재건하는데 공이 있었고, 정명이 변에는 양무공과 같은 충신이 있었다. 양무공은 정봉주의 시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남은 선우협의 이제 호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월포, 홍경의 호. 이런 도남 월포와 같은 제사가 나도 조정에서 이를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권문세가 노비까지 서북인을 평안도놈이라고 멸시하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그 서북인을 천대했던 모양입니다. 국가 완급의 경우에 서북인의 힘을 빌리면서도 400년 동안 조정에서 입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홍경래가 이제 경문에 이제 쓴 거죠. 네, 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참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무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걸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조선에서 사실상 서북인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정책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 글쎄요 저는 평안도 사람도 등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황해도, 평안도 이쪽은 오히려 함경도가 아주 뭐 산세도 험하고 그런 쪽이 더 천대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선조 때 이의는 율곡이죠. 서북인의 수재가 되는 자가 적으므로 어,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그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죠. 지방인재 등용을 상책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관이 되는 자가 적으니까 좀 이게 좀 등용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의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서북인들 평안도 쪽 사람들이 어, 이렇게 그 인재 등용에서 좀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다만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지 못하는 서북인의 불평불만을 이용해서 거사의 차촉 번호로 내세워서 민심을 얻기로 꾀하였던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사마시에 실패한 그 급제한 자를 보니 모두 귀족에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마시라는 그 어떤 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제도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급제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귀족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야, 그럼 나 같은 진짜 그야말로 천민의 자식들은 뭐냐? 화가 나죠, 당연히. 지금도 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당시 과거 제도도 크게 부패하여 권문세가의 자제는 무학둔재라도 급제의 영예를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쉽게 성공할 수 없으며 특히 평안도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것이 홍경래로 하여금 개조범상의 뜻을 굳게 하였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홍경래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홍경래가 뜻을 결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국정에 비위가 거슬린 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각지 보호 명사들을 농락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는 가산에 있는 재력이 풍부하고 풍수복자를 업으로 하는 우군칙, 그다음에 가신의 역속이며 졸지의 부호로 무과에 급제한 이희정, 문제가 뛰어나는 곽산의 진사 김창시 등을 신복을 하여 거사를 참여를 시켰다. 저렇게 이제 참모를 갖다 이제 영입을 한 거네요. 요즘 말로. 자, 태천의 김사용, 곽산의 홍총각, 이름이 총각입니다. 개천의 이재초 등으로 지휘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양시위 영변의 김은용, 평양의 양시위 영변의 김은용 등을 비롯한 장사들을 모두 선봉장 겸 군사 지도자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이 장사들은 주로 홍경래의 조직 활동에 의해 봉기의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평안도 남부 및 황해도로부터 모여든 인물들이었으며 봉기 당시 30명에서 40명가량이 적극적으로 항쟁을 했다.
그다음에 박천의 김해철, 안주의 나대권 등이 상인들도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참여하였고 점점 수위가 불어나는 겁니다. 상인들은 특히 봉기 준비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군조를 모으는데 절대적인 성과를 올렸다. 주도 세력은 또한 철산의 정경행, 선천의 유문재 등 청천강 이북 각처에 권력을 쥐고 있는 명망가들과 행정 실무자들을 포섭하여 내흥 세력으로 삼았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끌어들이면서 거사를 준비를 했네요. 자, 그들은 봉기군을 맞아들이고 자기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하였다. 가선의 대령강 인근 다복동에 비밀 군사기지를 세워 내흥 세력을 포섭을 했다. 비밀 군사기지까지 세웠습니다. 거사하기 전부터 이곳에 옮겨 금강채굴 구실로 유민을 끼워 장정 일꾼들을 모아들였다. 점점 병력을 갖다 보충한 겁니다. 자, 이리하여 준비를 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1811년 순조 11년에 종래에 없던 큰 흉년이 들게 되어 민심이 흉흉한 틈을 타서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은 아주 궁핍한 사람들이죠.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스스로 평소 대원수라고 칭하고 홍경래 자신을 평소 대원수라고 칭한 겁니다. 우군칙을 참모로 한 본대는 가산 박찬을 함락시킨 뒤 한양으로 남짓케 하고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한양을 점령하겠다는 뜻이죠. 자, 일대는 김사영을 부원수, 김창실을 참모, 박성관을 병참장으로 하여 곽산 정주를 점령하고 선천의 여러 고구를 함락시키고 안주를 공략할 방책을 거병하였는데 거병이 막히지 않고 잘 이어졌다. 상당히 초기에는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까 4개월간에 이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1812년 1월 31일 양력으로 환산한 날입니다. 삼경에 이휘저 일대가 가산군 관할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수 정시와 그의 아버지 정로를 죽이고 한때 정주성을 중심으로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평정이 되었다. 평정이 됐네요. 5개월? 4개월 아니었나요? 뭐 어찌됐든 예. 자, 홍경래가 평소 대원소로서 본대를 지휘하여 안주군 방면으로 진격하고 김사영은 부원소로서 의주 방면을 공격하고 김창시는 우군치기 모사, 그다음에 이재초는 북진군 선봉장이 됐고 홍총각은 남진군 선봉장이 되고 이전은 도총을 맡았다라고 하네요. 자, 이거 보면은 안주로 진격을 하고 의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안양을 향해서 갔다가는 그야말로 조선 그 왕조를 뒤집어 엎으려고 생각을 하고 거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봉기는 사실 쉽지 않죠, 사실은. 정부에는 관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군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글쎄 저 시대는 관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2번을 보겠습니다. 결약을 맺어 서명한 인원에서 자기가 아니었던 자들을 제외하면 봉기 당시 군사지휘자의 주요 내용자는 약 6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 군조론 상인들이 운산의 근거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구한다는 구실로 임금을 주어 끌어들인 인물로서 대개 가산 박천 지역에 땅 없는 농민이나 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해요. 봉기군 본대는 가산군과 박천, 태천을 별다른 저항 없이 즉시 점령하였고 북진군도 곽산 정주를 점령한 후에 어려움 없이 선천 철산을 거쳐서 이듬해 2월 15일에는 용천을 점령함으로써 의주를 위협하였다. 이듬해가 아니죠. 양력으로 봤을 때는. 예. 음력으로 봤을 때는 이듬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령한 의배는 해당 지역의 토 관속을 유진장으로 임명하여 수령을 대신하게 하였고 기존의 행정 체계와 간섭을 이용하여 군조를 징벌하고 군량 군비를 조달을 했다. 상당히 그 대규모고 그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봉기군은 청천강 이북의 여러 읍에서 기세를 올렸으나 요해처인 영변에서 내흥 세력이 발각이 되어 처형이 되고 경계 태세가 정비이 됨으로써 병영에 있는 안주의 병력을 집중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다. 예. 뭐 관군이라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겠어요. 당연히 반격이 들어오겠죠. 자, 홍경래군은 제1관문인 안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박천의 송림리로 식결하였으나 안주에는 평안동 병마절도사 이해우와 목사 조종영이 필사의 각오로 천여 명 병사를 모아 2대로 나누어 두 개의 부대로 나눴다는 얘기죠. 2월 11일에 송림리의 홍경래군을 공격하였으며 곽산군수 이용식 휘하 원군의 도움으로 홍경래군은 대패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패를 하면서 정주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농성을 하게 됐네요. 자, 무자비한 관군의 약탈과 사륙이 행해지는 가운데 봉기군 지휘부가 함께 행동하자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정주성에는 박천 가산 일반 농민들도 매우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관군이 무자비한 것까지 좋은데 관군이 왜 약탈을 하고 있네요. 참 진짜. 예, 북진군 역시 의주의 김견신, 허황이 이끄는 의주 민병대의 반격을 받은 데다 송림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진격하는 관군에게 곽산 사송평에게 패전함으로써 군사를 해산하고 주요 인물들은 이제 그 농성 중인 정주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긴 또 민병대가 또 그러니까 관군은 아니지만 이 난을 진압하려고 하는 민병대가 또 형성이 된 거죠. 네. 자, 한편 이 변보가 1812년 2월 1일 양력입니다. 평양에 전해지자 평양감사 이만수는 1812년 2월 4일 양력으로 순안의 병사를 안주로 향하게 하고
다시 여러 배 병사를 계속 동원하게 하고 도내의 요새를 굳게 지키게 하며 만일을 위하여 창의의 유생 문사를 모집하여 평양을 방비하게 하고 일부는 출정시켜 안주의 관군에 부속을 시켰으나 성림리 전투에서 적을 추격 섬멸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만수는 또 파면이 됐네요. 그래도 꽤 열심히 잘 한 것 같은데 또 뭔가 성림리 전투에서 적을 섬멸치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이 됐다. 글쎄요, 참 전쟁을 하는데 섬멸을 못했다라고 파면을 시킨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뭐 전쟁을 무슨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자, 정부에서는 병조 참판 정만석으로 양서 의무사 겸 감진사에 임명하여 반란지를 의묵히 하고 난군에게 귀순을 권고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흐름이 이제 권고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1812년 2월 6일 양력으로 순무영을 설치하고 이호원으로 양서 순무사에 임명하고 기풍을 중군으로 삼아 서적 토벌에 관한 군문을 보게 하며 1812년 2월 9일 양력 선봉대로 한양을 출발했다라고 됩니다. 한양에서부터 관군이 이제 정주성을 이제 토벌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1812년 2월 13일 양력 정주성 안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송림리 전투 후에 5일 만이다. 이거 뭐 송림리 전투 이만수가 잘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와갖고서 이제 공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전후하여 곽산에서도 관군이 이겨 박천 가상을 회복하였으며 8옥 중 정주를 제외하고 모두 회복이 되었다. 따라서 정주성은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홍경래군은 성을 굳게 지키고 여러 번 성 밖으로 돌려가야 나왔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정보군은 땅굴을 파들어가 화약으로 성의 아래를 폭파시키고 성내로 돌입하여 함락시키니 5월 29일 농성한 지 100여일, 거병한 지 5개월 만이다. 아니 세상에 참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아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때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고 우군치 홍총각 등 다수는 포로가 되어 한양으로 압송된 후에 차명이 됐다. 이때 2983명이 체포되어 여자 842명과 10살 이하 남자 소년 224명을 제한 1917명이 전원 처형이 되었다. 야, 참 잔인합니다. 응?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917명을 처단.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조선시대였을 텐데 실패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경래의 나는 많은 준비와 세력을 등에 업은 대규모 반란이었으나 진행 중에 몇 전투에서 패해서 기세가 수그러들자 빠르게 진압이 되어갔다. 네, 아무래도 훈련된 그 군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지면은 거기서 이제 세계가 꺾이는 거죠. 이는 홍경래 세력이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각자 다른 이해를 가지고 모여든 세력이었던 것이 이유다. 예?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협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래성 허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성공을 거둬 기세가 강했을 때는 전력 이탈이 없었으나 그건 뭐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몇 번 실패를 하면서 가능성이 낮아지자 발을 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자꾸 발을 빼겠죠. 게다가 반란군 내부에도 또 분란이 생기고 배신자가 나옵니다. 뭐 배신자가 될지 뭐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지만 서로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 와중에 또 홍경래가 암살까지 이제 당할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홍경래 계획이 일부 어그러진 것 또한 실패를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다. 박정일로 하여금 한양에서 난을 일으켜 중앙에 혼란을 끼했으나 주살되고 한양에서도 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한 거네요. 창성 관계 초산 의원 등지에서 포수들의 내원을 기대했으나 모두 체포되었고 점령한 8개 읍이 함락되어 정주성이 고립이 되고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죠. 8개 읍이 함락이 되니까 정주성이 고립이 됐다고. 그다음에 붙들린 포수들이 정주성 공격을 도왔으며 포로가 된 자들이 거꾸로 이제 정주성 공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호병 청나라 군대에다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했으나 부하의 번의로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부하가 또 거기까지는 못한 거겠죠. 네, 이렇게 홍경래난이 이제 발발이 돼갖고서 쭉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결국은 실패를 하고 모두 총에 맞아 죽고 그다음에 이제 차명을 당하고 주살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홍경래난이 끝났네요. 네, 이상 홍경래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저런 일이 발생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난이 발생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남의 나라 군대 여기서도 이제 뭐 호병에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남의 나라의 병력을 끌어들여갖고 남의 나라 그 군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서로 전투를 벌이는 건 희극적인지 비극적인지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 한 시대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이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도덕적, 역사적 등등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알기는 특출한 통찰력이 있기 전에 참으로 알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이는 상황을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저 정치적 정체성을 갖는 자들은 자신이 갖는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싸우고 중도라고 불리는 일반 부지런이들은 눈 뜨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류에 휩쓸리면서
난파되는 것이 결국은 어, 국가의 인명이고 국가의 운명이고 그다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로 싸우다가 힘이 강한 자에게 힘이 약한 자가 패하고 마는 거죠. 세상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한 국가사의 내부 문제로 종결이 되겠지만 한 국가사의 역량을 뛰어넘는 상황. 그러니까 도저히 이 국가사의 어떤 그 공권력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면 외세가 개입을 하게 돼 있죠.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같이 살았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갖다 이게 침탈을 당한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해야만이 나라가 융성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명한 정치 지도자들의 통찰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판단, 결집, 그리고 행동이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또 9천년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한번 긴 게 좋겠죠? 예, 9천년 역사에 이 나라 왜 이리 지리멸렬하게 살아오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리고 미군정 3년을 거쳐왔죠. 1948년에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어, 나라를 만들고 또 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를 튼튼하게 만드는 국방력에도 우리가 큰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닌가. 그런 그걸 이룩한 때가 지금 아닌가. 그러나 지금 뭐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가 참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아, 정말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고 새롭게 새로운 변모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1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이달 마무리 잘 하시고 긴 뭐 그 설 연휴도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월을 맞이하시고 을사년을 잘 꾸려나가기를 드립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